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일단 책임의 소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이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카페 등의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고 대가를 받았고 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수강료가 무려 1,100만 원이나 한다. 그래서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 등 탈세가 의심되는 21명에게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신문 기사로는 어떤 스타 강사는 오피스텔 400채, 그다음에 모두 9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든 소득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몇몇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갔었다라는 것들은 실제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무조사한 식의 형태를 통해서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몇몇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몰고 가는 형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는 사실 이미 그 화두는 끝난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옳다 아니다.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뭐 이렇게 일부의 몇몇들이 호도에서 지역을 찍어 올린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상승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요동치는 시점에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좀 부당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좀 옳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그런 형태로 작업들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또 이제 뭐 법률 전문가 분들께서 알아서 또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요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기사가 이 부분이 사실 타겟팅이 돼서 나왔어요. 부동산 스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 뭐 21명 세무조사를 한다 이 얘기가 주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사실 이 보도 자료가 국세청에서 엊그저께 나왔어요. 전문을 봤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사실은 앞에 이 미성년자 증여,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과다 소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왜 이 자녀가 이렇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주식, 그러니까 이 불법 증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뭐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1, 2, 3, 4, 5, 6 쭉 나오는 중에 제일 끝에 한 꼭지 제일 적어요. 몇 마디 안 돼. 보도 자료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들 이렇게 막 사례들 이렇게 증여세 탈루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합니다라고 나온 사례들도 다 그런 미성년자 증여나 주식 뭐 또는 차명으로 회사의 직원에게 법인 직원에게 돌려서 뭐 어떻게 자녀에게 뭐 이런 어떤 수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요. 이거 한 꼭지 짤막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시장이고 특히 이제 한 방송사에서 했었던 그 방송의 파급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사실 이 언론 지상에서는 회자된 거죠. 딱 먹기 좋은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저 새끼들 나쁜 새끼인데 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사들 하고 그렇죠. 네, 일단은 조사를 시작했다니까 뭐 일단은 결과가 또 나오겠죠. 근데 아무쪼록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임대 수익으로 발생된 것을 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소득 얘기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증여라든가
자금 출처 이런 부분들이 증빙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나눠봤고요. 일단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가 이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거 비율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9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에서 밝힌 도심 주택 규제 완화의 후속 조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엄청난 특혜 시비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서울시 얘기는 늘어난 주거 비율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사업주로부터 매입해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 볼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도심에 엄청난 공급이 추가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솔직히. 되게 보면서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왜야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정한 곳인데, 그렇죠. 이 세운 상가가 종로부터 을지로 지나서 충무로까지 네. 이제 말 그대로 서울의 딱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집 있어야 되는 동네인가요? 집이 있어야 되는 동네 여기가 아니죠? 지금 원래 여기 뭐 있던 동네예요? 인쇄소 있고, 그렇죠. 공장 있고, 네. 판매 업종들 있고, 그리고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이런 거는 재건축도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그냥 기존에 있고 사람자 보행자 워크 만들어서 유동 만들게끔 하고, 그 옆에가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그 구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도시 재생화라고 하고, 옆에는 원래 뭘 줘야 되는 땅이냐면 도심지 안에 전문 판매 상가라든가 지금도 공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중심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진짜 일반 상업지역,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그런 거 지어야 되는 땅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용도가 그거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좀 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할 때도 기존에 져놓은 걸 어떻게 공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까 했는데, 대놓고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으면 이 땅 폭등하죠. 왜냐하면 고급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되면 이 땅값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망해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다가 주거 비율 올려주면 특혜가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특혜를 어느 정도 저거 하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원래 집을 지으라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집을 짓자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고 제한적으로 집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재개발 재건축 하던 것들은 지금 안전진단 기준 바꾼다고 해서, 지금 진짜 주택이 필요한 지역은 거긴데 안전진단 기준 바꿔가지고 못하게끔 막고 집을 못 짓게끔 막으면서 여기 집 짓지 말기로 원래 계획했던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 껴서 집 짓겠다고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이 왜 져야 될 때 안 짓고 오만 데다가 지금 가고 있던 건 해제시켜서 못 가게 하고, 네. 예? 갑자기 빌딩 지으려고 했던 데다는 야 거기 임대 아파트 집 줘라라고 하고, 네. 이거는 좀 큰 틀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납득이 안 가요. 그러게요.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원래 중심 상업 시설로 해서 뭐 건물 들어오고 상권 형성하고, 제가 여기 대림상가에 오락기 게임기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옆에 굉장히 열악한, 지금도 맞아. 가보면 전통적인 그 자재상들에서부터 그런 다 열악한 건물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공장 이런 식이에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맞아, 가내수공업. 예. 근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만 짓는다는 90%까지 올릴 수 있고 나머지 10%도 레지던스를 채운다고 하면 다 집이잖아. 다 집. 그렇죠. 집 밑에 짓겠다는 상가 빼고 거예요. 다 집인 건데 집 짓겠다는 건 집 이 짓겠다는 거. 한복판 안에 네. 그런 집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 없죠. 사실 여기는 오히려 이 도시가 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그동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수요가 없으니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또 엉뚱한 데 맞물려서 결국 주거 비율 늘려서 아파트 짓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은 요즘 방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죠. 이뭐 이슈가 생기면은 뭐 이렇게 획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서울을 있는 거죠. 버리는 장기적으로 이게 집이 되면 나중에 이게 오피스로 바뀔 수 있겠어요? 안 이해관계 있는 개별 주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오래된 건물을 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을 뭐 시장님이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불가능하니까 도입하려다 보니까 불가능하니 지을 때부터 집으로 짓자. 근데 지을 수 이거는 있는 좀 것부터 전체적으로 짓자. 재고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그래서 그런 너무 이야기가 아쉬운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자, 뭐 세운 재정비 촉진주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끌고 왔었던 특별한 지역이었던 만큼 그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쪼록 서울의 중심부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네, 맞아.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길 만들고 했던 게 네. 그런 결국 뭐냐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거에 그렇죠. 따라서 이쪽이 이제 북적북적되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유동 인구가 늘어나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집을 다 주상복합 아파트 집 다 전압 버리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밑에 내려와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회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부부분들이 와야지. 그 이따가 야 여기 무빙워크 따라 남산 가면서 뭐 소비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소비지향적인 시설들이 들어와야 그 주변 직장인들이 들어와야 점심때 내려가서 사 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애초에 목표했던 큰 목적에 따라서 여기가 개발되는 거지. 집만 지으면 도심 공동화 사람들 들어와서 집 살면 이 사람들이 밑에 내려서 소비하나 가끔 먹을 때 정도나 사지. 마트 가서 물건 살 거고 뭐 인근에 재래시장 있으면 가서 살 거고 주변에서 소비하는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추구했던 그 방향들이 다 얼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예. 소식도 한번 이렇게 안 갔으면 전해드렸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는 순간 사업이 더디던 정비구역들은 다 사업계획 바꿔가지고 아파트 짓는 걸로 해서 착착착착 다음 단계 밟아서 가고 집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투자 가치가 그만큼 생기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네. 조금 두고 봐야 돼.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자들 황당하게 지금 뒤통수 맞았는데요. 일단 조세심판원에서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세율이 4%가 아니라 2.8%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세금을 돌려달라라는 경정 청구가 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 경정 청구가 약 80여 건 접수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부동산 취득세만 241억에 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 돌려줘야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여 명이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399건은 아직도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면 도에서 환급해야 될 세금만 약 300억 규모의 엄청난 환급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손바닥 뒤집기죠. 후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승계 취득의 세율인 4%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뭐 이런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경매 투자자가 봉이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동시에 또 이거 경정 청구하느라고 또 비용 써서 또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당시에 이슈가 됐을 때 살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경매 취득도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 세율 낸다라는 내용이 맞아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바뀌기 이전에 일부 기간 동안에 이제 승계 취득 세율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냈던 사람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올해 5월달에 조세 심판원에서 경매는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원시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 아니, 뭐 그냥 원시 취득이다 이런 판단하고 나니까 이제 이 제기하고 그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경정 청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새몰이에서 네. 경정 청구 가자를 외쳤던 이제 업체들도 있고 쫓아가서 아, 될 것 환급 받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조세 심판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청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아니다. 이 경매도 이렇게 받는 건 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냈고, 그래서 둘이 입장이 달랐죠. 그렇죠. 조세 심판원의 판결이랑 행정안전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말 그대로 구청에서는 먹었던 취득세를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금액이 크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관련 전문가들 다, 제가 이제 봤던 전문가들은 이거는 조세 심판원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거는 분명히 제대로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일면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번복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대법에서 이미 이 경매를 승계 취득으로 봤던 판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딱 봐도 그래. 아니 기존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경매 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떠안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시 취득이면 그게 없어야지. 그렇지. 있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승계 취득인데 기존에 있던 걸 승계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걸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잘못되고, 딱 그 얘기하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뭐 이 경매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모든 게 삭제되고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성질도 있지만 승계 취득으로서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모르겠어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 살펴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때는 원시 취득이었다, 이때는 승계 취득이었다. 아무 다 조세 심판원은 거긴 뭐 공무원 아니에요? 왜 어떻게 다 다른 뭐 목소리들을 잘 다를 내는지 수도 있고 판단을 모르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번복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근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이거 저기 세무법인에서 경매 낙찰받은 사람 연락해가지고 기획한 거야? 그럼 경정 청구한다고 다 했어 벌써. 자 아무튼 애꿎은 피해자만 대거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깨졌을 텐데 결국은 승계 취득으로 해서 4% 세율로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고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어떤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 날씨가 쌀쌀해지고 별별 수다 하는데도 네 힘들어지고 있는데 폭탄 발표를 좀. 폭탄 발표요. 우리 별별수 한 달만 쉬면 안 돼요? 아 멋진
멋진 이야기인데 못 들은 걸로 한 달만 쉬면 안 돼? 나 한 달만 휴가 좀 줘. 못 들은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데 지금 한 달을 쉽니까? 지금 그러면 별별 수다는 매주 하는 걸로. 말이 안 되지. 네. 자, 우리 강 소장님이 요새 추위가 찬바람이 불더니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나 봐.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